부터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박홍근 서울 중랑을 국회의원님의 저서 이재명 정부 설계자 박홍근 서울을 그리다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홍근 의원님은 우리 당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참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한 콘텐츠가 풍부한 국회의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을 민생우선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박홍근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찰떡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 정부조직개편 TF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5년의 국가운영청사진을 설계했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책에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해온 박홍근 의원의 생각과 경험, 고민, 치열함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서울이 더 큰 비전과 담대한 전환으로 도약할 때 대한민국 역시 한 단계 더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이 서울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박홍근 의원님의 이번 저서가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님의 멋진 영상 출사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 특보를 맡고 계시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축사입니다. 이한주 위원장. 네,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한주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영상에 담아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이 보내주신 축전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가 서울의 주택, 교통, 복지, 문화 등 핵심 과제의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과 미래의 비전을 나누는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네, 대신 연결되었습니다. 국무총리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의 이재명 정부 설계자 박홍근 서울을 그리다 북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14년 동안 박홍근 의원님께서 을지로위원회 등 민생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정책적 고민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박홍근 의원님의 시도는 정치의 답은 언제나 국민의 삶이 이어지는 민생 현장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북콘서트가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기운으로 여러분이 민생의 현장을 누비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1월 10일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정성호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분들께서 축하 영상과 축전으로 오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상 축사 순서를 진행했고요. 이제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박홍근 의원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멋진 연주의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채워줄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장한샘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하 행사 축하드리는 의미로 제가 좀 활기찬 곡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 도서 제목과 좀 어울리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가사 아신다면 또 오늘의 기념회를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서울 서울을 이어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가 펼쳐지니까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자 소개 그리고 인사, 멋진 축하 공연까지 일부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박홍근 TV를 비롯해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사회를 끝내고 가수 겸 방송인 오윤혜님께 마이크를 넘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끝으로 힘찬 구호로 1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근하면 여러분 홍금 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자 당근! 당근! 네, 당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선묵혜자 스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조금 전에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2부 멋진 순서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1부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진과 국회의원 이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조금 정리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오윤혜입니다. 2부에서는 네, 반갑습니다. 2부부터가 진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장례 정리가 되어야지 2부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 크시더라도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는 박홍근 의원과 함께 책에 담긴 메시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의 핵심 순서이죠.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가 조용히 대담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대담이 1, 2부로 나눠졌었는데 1부에서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1, 2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입법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이자 정책과 민생을 잇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잘 알려진 김영진 국회의원님,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의 등대 같은 분이십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이재명 정부 5년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과제와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담소가 끝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인 주인공인 박홍근 의원님께서 대담을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도 저기에 가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정이
너무나 길어졌죠. 아, 왜 이렇게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이렇게 많으셨어요? 아니, 저도 우리 보좌진들 프로그램 안내를 하길래 아마 길어지면 애초 3, 40분 계획을 하길래 4, 50분은 걸릴 거다 했더니 1시간 40분 걸렸어요. 너무했습니다. 오늘 2부가 메인인데 2부가 지금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게요. 나 의원님 진짜 제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되는데 남들 얘기만 듣고 가시네. 남들 얘기만 듣고 다 갔잖아요 그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주인공인 박홍근 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 2부가 합쳐졌다 보니까 이제 좀 따로따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대담 들을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홍근 의원님을 연결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그 만남이 성사되던 시점이 정치 환경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해서 두 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당시가 2021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던 거죠. 민주당은 당대표 임기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고 당대표 경선에 들어간 시기였는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낙연 후보자가 한편의 강력한 후보자였고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국면이었어요. 그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 성남시장으로 많은 인지도가 높았지만 정말 국회의원 내에서 원내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던 측면이었고 정말 안정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박홍근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당시에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런 박원순 시장이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하실 분이 저는 당시에 삼선 의원이셨던 박홍근 의원이셨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 박홍근 예결위 간사님 왜 다른 후보를 만나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안 만납니까? 안 만났나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만나셨죠? 세상은 공정한 거 아닙니까? 형님 되게 좋으시대. 진짜 딱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듯이. A도 만나고 B도 만나니까 이재명 후보도 만나서 만나는 건 자유롭게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를 후보를 돕고 안 돕고는 그 다음에 얘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공관에서 우리 박홍근 의원님과 셋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박홍근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만나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조계원 당시 정책수석 뭐 김문수 서울시의원 그러니까 저랑 연고가 되는 여러 명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자 만나자. 근데 제가 그때는 왜요? 왜 안 만나시는 거죠? 박원순 전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싶었던 꿈이 제가 컸는데 거기 제가 올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진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어떤 생각할 그 여유가 없고 오로지 국회 예결위 간사만 열심히 하자. 근데 예결위 간사다 보니까 여러 광역단체장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광역단체가 어디예요? 경기도. 근데 경기도지사를 왜 안 만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날게. 근데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 안 할게. 대선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산 얘기만 합니다. 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합의하고 만났죠. 만났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첫 만남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그거 빨리 잊고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로서 첫 만남 느낌. 도지사 공간에서 셋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녁을 겸하면서 당연히 예산 이야기는 조금 했죠. 그런데 이제 술을 한 잔, 두 잔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저도 기억합니다. 특정 상품 얘기도 되죠. 화요 25도짜리. 비싼 거 드셨네요. 예. 그 한 네. 6병인지 7병인지 술도 셋이서 세시네요. 먹었으니까 네. 그게 또 보통 그 소주보다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얘기하시다 이렇게 발도 이렇게 꼬시고 턱도 이렇게 개시고 막 좀 표현도 좀 거칠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저 돌아가신 박원 시장님하고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행사 회의장에서만 몇 번 봤지 따로 사석에서는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분이 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스스럼 없는 모습, 털털한 모습.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분이 대통령 도전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곱씹어 보니까 박홍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게 그렇게 편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한테 그 정말 이재명 당시의 지사,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제 주량은 윤석열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오. 단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월등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박홍근 우리 예결위 간사님은 안 취했는데 저는 약간 취했던 것 같아요. 많이 쉬었어요. 제가 뭐냐면 중간에서 분위기 띄우려고. 여러 가지 즐겁게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강력하고 박홍근 의원님이나 이재명 지사님은 오랫동안 같이 자리를 하고 술을 먹어봤지만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정말 핵심 비밀입니다. 술이 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분이 네. 그런 네. 면에서도 네. 일을 두 분 다 저는 이재명 지사나 박홍근 예결위 간사 일을 정말 잘하지만 그 면에서도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우리 박홍근 의원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후기, 박홍근 의원은 어떤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저희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님은 박홍근 의원님이 우리 이재명 캠프에 같이 해준다면 정말 천군만마에 가장 핵심을 저희는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는 같이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에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았고 다 초선 재선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박홍근 의원이 3선이셨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 캠프의 좌장으로서 또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해서 저는 당연히 중책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 이후에 이제 다음 후반부지만 선대위 맡을 때도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을 맡게 된 이유도 전 그거였다. 그래서 네. 박홍근 의원이 맡으면 믿을 수 있고 맡기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그런 면이 저는 이재명 지사와 박홍근 간사가 당일날 만나서 서로 느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보니까 2021년도 5월에 3선이자 서울 지역 의원 중 최초로 이재명 지사의 공개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만날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막상 만나보고 겪어보고 하니까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할 때 일을 잘하는 것을 많이 저희가 지켜봤죠. 그전 인연도 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 당에 들어왔을 때 2007년도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우리가 500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을 지지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에 항의를 하러 와서 당사에 제가 그때는 비서실 차장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뭐랄까 좀 말도 잘하고 원명도 세고 막 당대표 오충일 당시 목사께 막 항의하는 모습을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안 것은 박원순 전 시장께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해서 되게 평가를 높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만에 따로 사실은 깊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이 서로 어떻게 좀 힘을 모으고 또 뭐 이렇게 협조하고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성남시장하다 대선 도전하잖아요.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서 정말 엄청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원조 7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처음 들어요. 몰랐어요? 전혀요. 아니 김현길 의원이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당대표 할 때도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만큼도 오해할 분이 유일한 분 한 명 꼽으라면 딱 김현길 의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대통령의 복심이고 가장 애정이 깊으신 분이 김현길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산파 역할을 저한테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간사하다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이 언제냐면 2021년 3월경에 아침에 갑자기 전화 주셨어요. 나 국회 올 일이 있는데 둘이 좀 점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정 취소하고 둘이 점심 먹었죠.
근데 그때 약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코치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왜냐면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는 아마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좀 아실 텐데, 제가 끼어들어서 그 캠프에서 제가 뛰기 시작하면 그 캠프가 거의 이깁니다. 승률 9할 이상을 제가 자랑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비결은 비밀입니까?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대담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실제 제가 그만큼 의원들의 관계를 잘 알고 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그래서 역대 제가 한 8번, 9번 선거했는데 딱 한 번 국회의장 선거 진 거 말고는 제가 그 의원단 선거에 들어가면 제 선거를 포함해서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근데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나서 5월이었습니다. 5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인사동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뵙자고.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때 제가 오원식 현 의장님이죠. 셋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다른 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셋이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올인은 하면 제대로 합니다. 오원식 의장님은, 왜냐면 전 박원시장의 그 17명 국회의원들의 캠프의 자장으로 제가 모셨거든요. 제가 집행 책임자였고, 그래서 조금 더 합류하는 것으로 하고, 삼선이 제가 먼저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셋이 소위 도움결의를 했죠. 인사동에. 21년 대선 경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21년 5월에 셋이 의기투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정성호, 조정식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같이 캠프를 짜면서 제가 비서실장을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원식 의장님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 캠프를 짜주면서 선대위원장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재명 캠프의 진영이 구축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비주류였죠. 이제 우리 이낙연 전 총리가 훨씬 당내에 많은 기반을 갖고 있었고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소수였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소위 합류하면서 개인이 갖겠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했던 또 시민사회라든가 오원식 의장과 함께했던 분들이 함께 합류하면서, 그래서 저는 나름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재명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사실 그렇게 되면서 당초에는 2021년 상반기까지 이낙연 국무총리를 오래 하셨고 당대표까지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견을 있고,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도전하고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그 정세 분석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속에서 박홍근 의원님의 정치적 결단과 결합이 사실은 터닝 포인트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입장에서 그것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또 나름대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그 선출된 사람들이 또 국민 전체 후보인 대선 후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박홍근 의원과 한 20명 정도 같이 결합을 하면서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단, 정치 집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러면서 저는 21년 선대위 때 박홍근 의원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 비서실장을 박홍근 의원이 하셨고, 또 박홍근 의원의 절친한 후배인 천준호 의원이 비서실 부실장에서 황금의 콤비로서, 사실은 후보가 밖에 나가 있더라도 두 사람이 전체 후보자의 일정 메시지 전략을 같이 논의해서 후보에게 전달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사실은 박홍근 의원님이 하면서 진행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허드렛 일로 상황실장에 썼습니다. 상황실장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2022년에 본선에서 24만 표, 1614만 표로 진 후보 중에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1614만 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역사를 두고 보면 22년에 1614만 표를 얻고 0.7%로 졌던 그 힘이 축적이 돼서 2025년에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함께했던 선거에서 이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감투를 좋아하시나? 을지로 위원장,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진짜 많은 중책을 맡으셨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개관해서 막 이렇게. 아니,
왜 진지하시죠? 저는 웃자고 농담하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중책을 맡으실 만한 어떤 매력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을 아니, 하시는 거죠? 이재명 당시 대표나 대통령 후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맡으면 정말 마지막까지 결과를 냈던 그런 축적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초선, 재선, 3선, 4선을 하실 때까지 어려운 거지만 반드시 성과를 냈던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제가 보기엔 박홍근 의원이세요. 박홍근 의원님의 매력은 그런 자리를 맡는 거죠. 아 그래요? 뭔가 이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의원님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1대1 마크가 강하신 분이 있고 끊임없이 소통하거나 뭐 이렇게 설득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박홍근 의원님의 일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저는 아까 맡기실까요? 우리 천준 의원도 얘기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의와 민주주의의 길, 옳은 길, 약자의 길, 그리고 미래의 길, 민주주의의 길을 지키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을지로위원장, 수석부 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뭐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 손가락이 부족합니다. 네. 자료 욕심이 내가 많았네요.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164만 명에 이르는 직능인 분들의 지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 및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아가지고 국정 운영 5개년 개혁 계획과 정부 조직을 총괄 설계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짧게 우리 이제 알려주신다면. 그 말씀은 이제 드릴 텐데 아까 졌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 갑자기 그거 생각하느라고 좀 딴 생각을 약간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지금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라면 대한민국이 이 혼란을 거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왜 졌던 것일까? 물론 윤석열 검찰 정권의 여러 가지 술수도 있었겠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있었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경선을 거쳤는데 그게 마지막에 의문의 10만 표가 서울 경선에서 쏟아졌거든요. 정말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결선을 시켜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느 날은 저한테 그걸 받으려고 글을 다 써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과감한 결단력이나 포용력이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박홍근 대표에게 했던 말씀대로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화끈하게 결선 투표를 해버릴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한테 글을 다 써놨다고까지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되게 이게 당이 빠르게 좀 단합이 안 됐잖아요. 제대로 단합만 됐으면 저는 그때 이겼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때 100일 용구를 했어요. 단합이 안 된 이유는 이낙연 의원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렇죠. 마이크를 좀 알아먹으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때 대장동 사건을 우리 경선 캠프 상대 측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되게 그걸 저쪽이 호재로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을 치르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오히려 저는 당시 송영길 대표께서 그래도 이낙연 쪽을 껴안고 가자. 대선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손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진짜 제가 결심해서 지선을 했고 그 다음에 캠프를 짜서 그 힘든 경선을 거쳐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왜 저라고 본선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좋다 그러면 나는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더니 우리 두 형님들 우원식 선대위원장 조종식 총괄본부장이 아니 우리가 이 고생을 같이 했는데 왜 박 의원만 혼자 그만둬 안 돼. 우리도 같이 그만둬. 이래서 3시 그날 오후 4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캠프의 핵심 3인이 물러나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새로 비서실장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총괄본부장, 뭐 총무본부장 다 바꿔가지고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그때 흔쾌히 물러나 줬는데 승리를 위해서 안 돼서 너무 더 갑절로 속이 상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은 제가 원내대표를 최연소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대통령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좀 작은 모습 보여서는 안 돼요. 국가적 문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십시오. 외교안보 문제, 민생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큰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나는 원래 원내대표라 협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윤석열 잘못하고 있는 거, 국민의힘 잘못하는 것을 내가 아침마다 다 월화수목금이 최고위원회에서 또는 원내회의에서 공식 발언하는 거잖아요. 7분 동안 제가.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그 글을 썼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때릴까 저쪽을. 그래서 제가 1년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지지율이 갤럽 조사 그때 58%로 윤석열이 시작했는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쪽이 워낙 실정을 많이 일으키고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끝났는데 우리는 원내대표 먼저 하고 나면은 주요 당직 못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직도 안 줘요. 뭘 안 줘요? 국회직. 그다음 주요 당직. 네.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런 거 국회직. 예. 네. 그러니까 안 줍니다. 우리 이한주 국정위원장 오늘 다른 일로 못 오셨는데 저한테 아니 의원님 소년급제를 하셔가지고 너무 일찍 출세를 하셔가지고 남들은 나중에 하고 싶어하는 것들 다 하나도 못 맡았어요. 제가 그동안 좀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서 저한테 부탁한 게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직능 관리가 좀 취약하다. 정자표는 중도표는 직능에서 나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협단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관리해달라고 해서 직능 대표자 회의 의장을 맡고 그 다음에 직능 본부장을 대선 캠프에서 맡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역대 최고로 협약 많이 맺고 지선은 164~5만 명 끌어내고 이거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고 나니까 인수위원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5개년 계획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5개년 계획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총괄하는 분과장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역할을 주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뛰어넘었습니다. 중간 생략했는데 교수님이 좀 이따 더 말씀을 하셔야 돼서 거의 우리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그 전 단계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능대표사회가 아까 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어요. 서울에 전국의 지체장의 회장, 재향군인회, 상임운경회 뭐 수많은 이 단체들이 왔던 것이 지난 24년에 대선에서 박홍근 직능대표의 의장이 활동했던 분들과의 인연과 신뢰 때문에 저는 왔다라고 봐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약했던 부분들을 박홍근 의원이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부터 10여 년 동안 축적해왔던 부분들을 이번 대선에 표로서 확인한 게 저는 그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직전에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원내대표를 했고 2024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민주당도 이기면 이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야당이 있었잖아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용해인의당, 뭐 진보당 많이 있어. 이 당들이 민주연합 세력이 단합해서 과반과 다수당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특명을 우리 박홍근 당시 전 원내대표님이 맡긴 거죠. 그 어려운 과정, 타당행과의 협상, 시민단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2024년 총선에 압도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길을 설계하라. 그 과정을 4~5개월을 정말 끈질기게 해오셨던 거죠. 한 번은 다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연합형으로 가서 의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대표 협의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어서 사실 만들고 조국혁신당대로 지역구 안 내고 비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167석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용해인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해서 만드는 출발을 저는 박홍근이 해주셨던 거예요. 그거는 중간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홍근 의원입니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못합니다. 저희 둘에다가 네. 현재 사무총장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
환경부 장관하고 있는 김성한 의원, 그다음 천준호 의원 이런 분들로 팀을 짜가지고요 야권 연합 총선 재작년 총선 앞두고 그걸 제가 총괄하면서 협상과 전체 설계와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연합정당 만들고 나머지 지역군이 어디를 내고 어디를 내지 말고 이런 것을 그럼 드러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는 조용한 데서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박홍근 의원이 소리 없이 강한 박홍근 의원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무 좋아하는 우리 최지원 교수님께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괜찮으시죠? 우리 최지원 교수님과는 서울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 시민이다 보니까 서울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서울의 내일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도 중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저는 뭐 서울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 산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죠, 당연히. 그 뭐 불안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불안정 중에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주거 불안정이에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40%입니다. 네, 그 정도 늘어났는데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어요.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반토막 내서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살 집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자산 격차도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강남과 강북만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교육 격차는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세훈이 시장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바꾸거나 변화시킨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 유지도 못한 거죠. 사실은 더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중성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서울 지역의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기반 시설 확충 문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지하철역만 해도 의원님이 그거 다 통계내셨잖아요. 그거 보면 기반 시설도 강남이나 이쪽은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강북 지역은 엄청나게 낙후돼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 불안정, 불균형을 만들어낸 게 오세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리모델링 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시점이다.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죠? 왜냐면 또 이게 그 우리 보좌관이 큰일 나요. 선거에 관련된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4선이나 했단 말이죠. 우리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행정이 원래 못했나요? 아니면 갈수록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원인을 분석해 그건 보시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3자 관찰자 시점이 더 정확합니다. 네. 직접적인 시점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3자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제가 기획재정인에 있으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4선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서울시장 4선인데 지금 5선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오세훈 시장의 실적과 업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반기 6년은 서초동 앞에 있는 샛빛 둥둥섬, 후반기 6년은 이번에 빵꾸난 한강버스 딱 2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 시민의 먹고 살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시장의 가장 주요 문제인데 주택 문제에 관해서 하나도 해결한 게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은 뉴타운이라는 형태로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공급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밀린 숙제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실제로 6년에서 7년 빨리 해야 늦으면 10년 걸립니다. 그동안 10여 년이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지 못했던 무능함이 현재 서울 시민들과 1인 청년주택의 문제를 파생시킨 핵심적 책임자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저는 이런 현실적인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관찰자 시점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서 사회를 보셔.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에 한이 맺혔는지 한강에
한강에 관련된 행정을 진짜 많이 하세요. 최근에 이제 1,500억 원을 들였던 한강버스. 사실 진짜 버스, 마을버스 환승요금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한강버스에 무려 1,500억 원 들어갔습니다. 사실 박홍근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만약에 본인에게 주어진다면 이 예산이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한강버스가 한 1,5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을 허투루 쓴 것뿐만 아니라 또 엉뚱한 SH를 위해, 이 집지라고 하는 SH를 왜 이런 수상 버스 하는데 끌어당깁니까? 이런 뭐 불합리적인 그 방식뿐만 아니라 또 그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잠실 선착장 앞에서 중간에 멈췄었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까 여기 와 계시던데 그분이 저한테 제보해 준 거예요. 자기도 타고 가다 깜짝 놀랐다고요. 쿵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막 울고 아이는 막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과 안전까지 저는 위협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 우선 이제 어디 쓸 거냐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1,500억이면요 할 일 너무 많아요. 가령 혹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아세요? 네. 타보셨어요? 그럼요. 1년에 서울시가 여기에 한 27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타는 분들이 거기 한 160억 정도가 운영 수입이 되는 거고 110억 정도를 서울시가 이제 내는 시거든요. 자, 그러면 270억. 아예 공짜 하면은 몇 년간 공짜? 6년. 우리 시민들이 이 따릉이를 6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일석이조. 그 타면 살도 뿐만 빠지고 아니라, 돈도 아끼고. 예, 마을버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불평등 또는 격차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후동행 카드를 쓰다가 이제는 K패스로 통합됐어요. 그런데 누가 전철을 많이 탑니까? 전철역에 가까운 사람, 전철역이 동네에 많은 사람. 당연하죠. 전철역이 멀거나 전철역이 없는 사람은 전철 많이 못 타죠. 기후동행 카드에 1년에 1,100억가량 서울시 세금이 그동안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제는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해라 이런 취지로 이게 도입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5% 정도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정작 문제는 1,100억을 쓰면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철이 없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같은 시민인데 시민의 세금을 이 사람들 더 계속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을버스나 자전거를 지하철역이라든가 간선버스 주요 환승 지점까지 5분 안에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가 서울시가 지금도 제대로 못 풀고 있는데 투명한 경영 문제는 해결해야 될 지점이긴 합니다만은 마을버스는 이제 복지버스예요. 그럼 마을버스를 왜 공영화 왜 무료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 1,500억 정도면 저는 충분히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교통의 격차를 포함해서 시민의 삶에 오히려 더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돈을 쓰지 않고 오세훈 시장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아니, 한강뿐만 아니라 물론 한강이죠. 그래서 옛날에 할 때도 그레이트 한강, 한강 르네상스, 지금도 그레이트 한강에 미쳤어요, 이 양반은. 근데 좋습니다. 한강은 우리 소중한 자원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콘크리트 바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한강에 말씀하신 새벽둥둥섬, 그 다음에 한강 그 버스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옆에 로들섬에다가 무슨 예술섬 만든다고 3,700억.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상암동 옆에 우리 영국 가보신 분 아시죠? 대관람차 서울 링 만드는데 1조. 이걸 앞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식에다가 돈을 쓰다 보니까 빚이 얼마나 는지 아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 3월인가 4월에 다시 세 번째 임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좀 넘었죠. 4년 9개월 됐을까요? 그 사이에 빚이 7.9조 늘었습니다. 서울의 지금의 채무가 25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런 전시행성에다 펑펑 쏟아내면서 시민의 진짜 삶의 개선에는 필요한 일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놀이터로 시장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자기가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 풀었다가 갑자기 해제하니까 확 그냥 폭동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네 뭐해 해가지고 혼내고
그래서 오히려 더 넓혀서 다 지정했잖아요. 지금 시장직도 못하는데 무슨 대통령을 그러니까. 꿈꿉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뭐 때문에 그랬냐? 대통령 도전하려고 그때 그걸 풀려고 그랬던 거예요. 강남 민심 더 얻어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지금 기소됐잖아요. 재판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시죠? 친환경 무상급식 때 우리 시민들 얼마나 그때 함께 잘 싸워줬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리하게 약속했다가 시장직 내던지고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은 대권은커녕 또다시 설령 저쪽에서 공천받고 시장이 되더라도 중도에 시장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시민이 호락호락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보면은 자기 욕심, 대권 가기 위해서 시장직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될 돈을 또 막는 게 서울시에서 TBS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원금을 끊어버려서 정말 멀쩡했던 방송국 하나가 직원들도 지금 생계가 지금 몇 년째 월급을 못 받고, 저도 얼마 전에 노게런티를 출연하고 왔는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의 가장 문제와 해결점 좀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요, 그게 TBS가 시민의 방송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이에요. 출연기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할 때 제가 이제 연구 용역도 했었는데,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 용역할 때 320억 정도를 출연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의 재단이기 때문에 첫째는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광고를 유일하게 하는 게 영어방송이에요. TBS 영어방송인데 그것만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광고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풀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막 그 후원금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제작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협찬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320억이 갑자기 끊어지니까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운영 경비의 70%예요. TBS 전체가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운영 예산이 1년에 320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70%를 그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30%는요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신료, 그 다음에 남산에 이거 전파를 쏘려면 안테나를 대여를 해야 돼요. 그 비용, 그 다음에 그 건물도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에 또 건물 비용도 내야 돼요. 이용하는 비용도. 이러다 보니까 이 300억, 그러니까 전체 70% 중에 30%를 자체적으로 협찬이나 광고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그건 지금 임금으로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임금 상태에서 방송을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를 제대로 못 부르니까 음악 계속 틀고 이런 또 재방송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전파를 서울 시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허용해 준 건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또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지금을 완전히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연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이건 정말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방송사,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사를 입을 막은 입틀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 빨리 살려내야 돼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국회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과방위에서 이거 60몇 억인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보완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기재부에서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영혼이 됐어요. 왜 깎았어요? 그건 이제 국회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기재부가 사실은 깎은 거예요. 사실은 국회에서 네.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서울 시민들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오세훈이 시작할 때는요, 오세훈 홍보 방송이었어요, 그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오세훈에 대해서 생태탕 얘기 나오고 이럴 때 비판했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민주당 정권의 시장이 되시면 이거 반드시 복원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결 방안? 우리 의원님은? 지난 11월 말에 갑자기 폭설 내렸을 때 서울시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저 그날 집에 가다가 30분 거리를 어떤 사람은 8시간 걸렸다고까지. 경기도민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당연히 교통방송은 미리 예보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가 막힌다는 얘기까지 이게 실시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음악방송 틀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김어준 씨 아시죠? 우리 김어준 공장장. 이분이 이제 소위 엄청난 사실 그 방송 시청률을 자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기와 또 국민의 미래에서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딱 그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김호준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원 조례를 없애서 끊어버리겠다. 이건 술 취한 윤석열도 안 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TBS 지원 조례 폐지해서 그분들이 단순히 직장인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넘게 지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 깜짝 안 합니다. 당연히 서울시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조례 살려야 됩니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조례 살려서 다시 본연의 교통방송으로 우리 국민들께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실시간 정보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따끈따끈하게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투표를 통해서 가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지원 조례를 폐지해버린 거니까 네. 이걸 다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도 다수당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살려낼 수 있어요. 시장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권력도 민주당이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같이 손발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선거하실 때 그거 잘 판단해서 선거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홍근 의원님의 인터뷰를 봤더니 강남 3구에는 지하철역이 64개, 강북 3구에는 30개 지하철역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지 이 격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재선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의 국정감사 자료로 제가 한번 쭉 뽑아봤어요. 서울의 지하철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역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지하철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것도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9호선, 7호선은 늦게 만들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만들면서 강남 쪽은 웬만한 출구는 다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강북은 일찍 만든 물론 국철 1호선도 있는 거지만은 제가 서울시에다 더 만들어 달라고 예를 들어 우리 중화역 이런 데다 얘기를 했더니 이미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은 진짜 팔팔하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 이상 있는 데는 더 이상 안 만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강남은 그렇지 않아도 인프라가 이렇게 좋고 사람들이 통행이 그래서 교통접근권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계단 내려와 봐라 얼마나 힘든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어렵게도 하나 이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하물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과 강북의 이 불균형, 이 격차의 심각함은 생각해 보세요. 1970년도 강남이 개발할 때 두 가지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두 번째, 한강의 모래를 준설해서 여의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압구정을 만들었고 잠실을 만들어요. 이건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북이 이제 좀 노후화되었고 더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너무나 등한시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강북 전성시대 얘기를 해요. 뭐하다 이제 와서 표 얻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교통 문제는 강북 순환선 포함해가지고요. 명목경전철 오세훈 시장 때 4개 추진하다가 이제 다 안 되는데 이거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지하철역이라든가 그 거점, 순환 거점에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보고요.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 지금 엄청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민간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주택 얘기가 조금 충분히 안 나왔는데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도입하자. 사전에 인허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자. 그 다음에 서울시가 왜 지금 신속통합계획 얘기를 하면서도 이 지금 제대로 속도가 안 나고 있냐면요. 병목 현상이 있어요. 서울시가 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수백 개 지금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걸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세대 또는 700세대와 같이 적정 규모 이하는 서울시가 아니라 구청에서 인허가를 결정하게 해주자. 이거 풀어야 되면 훨씬 더 곳곳에서 많은 개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워낙 언론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따로 얘기를 안 할 텐데 민간이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공공은 유유부지를 활용하니까 빠르게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용산공원 거기 몇백만 평입니다. 그런 데는 질 좋은 공공주택 지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게 주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포함해서 제가 여러 가지 훼손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등등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충분한 공급을 빨리 공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에 마지막 답을 하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돈이 많고 강남권은 비강남권은 돈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라고 내죠. 집이 토지가 있으면은 그 재산세가 요즘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낸 재산세가 50%는 해당 구에서 쓰입니다. 50%는 서울이 다 걷어가지고 이것을 25분의 1로 25개 구니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그나마 개정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8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강북은 더 오르고 강남권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재정 격차가 커졌겠죠.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게끔 재원이 풍부한 거예요.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도 바꾸자. 그래서 이 분배 비율을 현재 5대5를 7대3으로까지 바꾸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꿔서 어떻게 하냐? 더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두 가지 쓰자는 거예요. 하나는 비강남권의 민간 개발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있죠. 상하수도, 도로 이런 데 또는 공공시설 만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공공 기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민간 개발이 좀 늦어지는 게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 지원해 주자. 기금을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를 공동과세에서 재산세를 배분하는 것을 그만큼 더 올라가주면 각 나머지 비강남권 이런 데가 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질문을 1분 하면은 답변을 10분 해요. 지금 딜레이의 원인이세요. 알고 있어요. 남은 거는 박홍근 TV 라이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신 김영진 의원님, 우리 최주문 교수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분 나가시면 이어서 박홍근 의원님의 말씀을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듣는 시간을 짧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짧게 하셔야 되는 거 알겠죠? 알겠어요.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윤의 방송인과는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제가 종종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네. 전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더 즐겁게 네.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박홍근 의원님께서 서울의 비전과 앞으로의 각오, 매점 인사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령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정치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고요. 성직자도 갖고 있고요. 지역의 자원봉사자도 갖고 있습니다. 그 진심, 그 진정성 없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만 말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더 밝게 만들자고 하는 그 진심이 켜켜이 모여서 세상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진심입니다. 제 후원의 이름도 진심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은 진심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진심은 밑바탕이어야지 그 진심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그 진정성, 이타적, 공익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진정성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함께 필요한 것이 저는 실력이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요령,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저와 같은 선출직에 나서지 말라고 정치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조언합니다. 정치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자리이고 책임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높은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8대1의 그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 정말 실세 없이 뛰면서 재선, 3선, 4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그 진정성에 훼손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전히 나는 과거 청년 시절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뛰어들었던 그 뜨거웠던 박홍근의 심장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또 박홍근은 중랑이 아니라 서울,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만큼의 그 단단한 유능함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저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곱씹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길, 제가 추구하는 그 세상이라면 제가 당당히 나섰을 때 함께 해줄 분들이 많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책에는 제가 4분의 1가량은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 3막 19살, 19살, 19살 총 57년의 생활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서울은 과연 어떻게 나가야 더 따뜻한 활기찬 그런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담았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 함께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참 많은 위기를 안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역할에 맡길 일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손 맞잡고 서울이 이렇게 더 정체되고 더 지체되고 활력을 잃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따뜻함에 기반해서 세계 G2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불안한 시민의 삶도 빨리 해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AI 시대를 맞아서 더 스마트한 행정으로, 혁신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내야 되는 숙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제 고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박홍근과 함께했던 그 시간, 또 박홍근과 함께했던 이 자리가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을 알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이 있고 서울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기 그지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 따뜻한 그 마음, 눈빛을 제 가슴에 새기면서 또 앞을 향해서 뛰어갈 것입니다. 뛰어가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시민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서울의 또 그 희망의 그 끝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더구나 이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시민의 삶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 서울시를 함께 만들자, 이 정도는 아마 선거법 위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자원봉사자로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좌석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올해 한 해 가장 힘차고 가장 빠른, 그러면서 최고의 그런 행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많이 부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혜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윤혜님 큰 박수 부탁드려요. 와, 고맙습니다.